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아타미의 추억님 뭐 재미난 게임 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요새 요즘은 안 합니다. 요즘 뭐 모바일 게임 같은 거 뭐 재밌는 거 많다고 하던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할 시간이 없어요. 좀 하고는 싶은데 아휴, 오늘도 분주하게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어, 방송 매일 합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매일 하고 있어요. 제 이때까지 걸러본 적 거의 없어요. 7월부터 지금까지. 요즘 계속 하고 있어요. 아침에 어제도 했어요. 지금 매일 하고 있어요. 제 유튜브에 매일 올라가고 있는데. 예, 즐겨찾기를 하세요. 즐겨찾기 하면 모바일 알람이 가요. 예,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모바일 알람이 가거든요. 제가 할 때마다. 예, 예. 어제도 하고 계속 했었는데 쉬는 날 없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9시부터 시작했는데 9시에서 약간 늦어지는 경우는 좀 있어요. 그런데 방송은 쉰 적은 없어요. 예. 그래야 모바일 알람이 가니까. 안 그러면, 예. 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즐겁게 대화하시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유튜브에 이제 댓글이 달리는데 악플도 달아주시더라고요. 악플도 달아주시는데 뭐 저는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좋습니다. 여하튼간에 저는 좋습니다. 악플이 됐든 무플보단 좋으니까요. 일단 댓글이 달린다는 것 자체가 좋고요. 그리고 또 응원해주시는 분도 또 계셔서 또 유튜브 예전에 올렸던 브루스 커밍스 한국 현대사 좋은 동영상 올려주셔서 고맙다라는 댓글을 받았습니다. 네, 네. 아니 아프리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되겠는지. 저는 항상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요. 뭐 그러니까 뭐 네, 내 채널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댓글 요즘 뭐 그렇게 댓글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조금씩 챙겨주시더라고요. 여기였었나? 요새 유리딱새님도 안 들어오시네. 유리딱새님 바쁘신가? 이거 아니구나. 그 아래 거였구나. 요새 유리딱새님도 안 들어오시네. 유리딱새님 바쁘신가? 복잡하다. 아, 일이었나? 난 오늘도 좀 불편하게 돼 있네. 지웠나? 내 메일로 들어가요. 이렇게 보면 못 찾겠다. 뭐 어제 아침에 잠깐 봤었는데.
응? 뭔 소리예요? 그 돈으로 이거 뭔 소리지? 네. 네, 안기모찌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뭔 소리지? 악플과 그하는 역플은 좀 사드는 지역 불문하고 딱 한가운데 장에 설치해야 됨. 중부길러 견제하기 좋은 사드? 크. 저도 기본적으로 사드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설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요. 네, 이렇게 왔더라고요. 당신이 이용하는, 아이고. 뭐 이렇게 뭐, 악플도 좋습니다. 당신이 이용하는 아프리카 수수료에 대해 아시나요? 또 수없이 많은 청년이나 부르기도 민망한 초중고등이 캐시로 결제한다는 거 아시는지 그 주제로 방송 함 합시다. 초중고등 갈취하는 아프리카 방송에 대해서 뭐 시비 걸겠다는 거죠. 시비 걸겠다는 거죠. 그런데도요, 일단 어 이게 아마 제가 이 이야기 했습니다. 너의 고시 첫 번째구나. 이거였을 거야 이거. 근데 8월 19일 날 제가 방송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달아줬는데 이걸 거야 아마. 뭐 이거 어떻게 다는 거야 승인대 댓글? 댓글 됐죠? 된 건가? 바로 이게 댓글이 안 달리는 건가? 좀 어렵다. 여하튼 간에요. 뭐 이렇게 딴지를 걸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칭찬을 해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국 현대사 영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브루스 커밍스 한국 현대사 동영상을 안 찍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찍어서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절반 정도 있다가 제가 지금 방향을 좀 선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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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주 지금 채팅창에 또 이렇게 했는데 어, 미국은 언제나 한국에 호의적일 수 없다. 갈수록 늘어나는 북계 도발, 일본 중국 견제. 네, 그냥 마음대로 떠드세요. 마음대로 떠드세요. 자, 서로의 생각은 다른 거니까요. 하지만 방송을 방해하면 강태입니다. 방송을 방해하면 강태고요. 이번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드 말씀대로 뭐 버붕러 뭐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드에 대한 백해 무익하다는 증거만 가지고 오십시오. 백해 무익하다는 거. 그러니까 설치하는 거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사드가 안전하다라는 거. 그것만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 국방부 문서 예산 문서에 2017년까지 예산안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사드 설치. 이게 정말로 국민 세금 안 들어가는 건지 그 증거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안전하다는 증거. 안전하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안전하다는 증거. 지금까지 미 국방서 문서에도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어요. 괜히 또 옛날 뉴스같이 전자레인지 돌려서 안전하다 이야기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는 맞아요. 저도 한국 자주적 독립 해야 된다. 그리고 자주적인 방어 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론의 차이인데 사드가 안전하다는 것만 가지고 오세요. 안전하다는 거. 오케이? 다른 거 필요 없고 정치적인 이야기 말고. 네, 모모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전하다는 거. 안전하다는 것만 갖고 오면은 뭐 다른 이야기 없는데. 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봐야 될게요. 우리가 청년 이야기 같이 하면서 청년위원회의 대표가 네, 모모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위원회인데 이 사람들이 각각 주장하는 게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한테 포커스가 많이 벗어나 있어서 오마이뉴스 외에는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이분들의 이제 각각의 주장을 하는데 저와 같이 이분들이 어떤 주장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예,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저와 같이 보면서 이분들의 주장과 내용 같이 분석하는 걸로. 이 동영상이 한 50분 정도가 돼요. 오마이뉴스에서 준비 한 1시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뭐 끊어서 제가 이야기할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이제 주장하는 거 한번 들어보면서 청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드 이야기 이어서 좀 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긴 해요. 12시 좀 넘어서까지 방송을 할 수 있으면 할게요. 네. 네, 아타미의 추억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치인들 다들 애국자같이 시부리고 있지만, 시부리다는 말은 좀 그러네요. 그런데 하여튼간에요. 거기가 다 거짓 프로등이고, 예. 정치인들은 지 이익만 챙기려고 눈물 흘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감시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도구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전선동, 흔히 말해서 대마고구라는 거에서 우리가 휘둘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 동북아에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중립국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비단 이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일본 그 일제 강점기가 되기 전에 우리 중에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육일준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주장했던 것도 있었어요. 한반도는 중립화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 맥락과도 같을 거예요. 강대국에서 끼어있는 약소국이 살아남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지금처럼 대책 없이 사드 배치만 이야기하면서 강대국의 어떤 전쟁 논리, 신냉정 체제의 어떤 패권주의에 사로막혔으면 여기는 전쟁의 시작이 된다. 군사기지가 돼버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한 번의 강대국의 열광에 따라서 역사가 움켜쥐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번에 뉴스타파에서 새 책이 나왔어요. 뉴스타파에서 첫 출간을 했어요. 책을. 어떤 책이냐면 여러분한테 좀 소개시켜줄게요. 친일파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면 좋을 것 같아. 뉴스타파 출간. 네, 첫 책. 이 책이에요. 뉴스타파 아시죠? 그 예전 PD수첩 PD가 만들었던 이런 책인데요. 뉴스타파 한국 탐사 저널리즘에서 책 나왔는데 저도 이제 사서 좀 보려고요. 지금 친일과 망각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친일과 망각. 요즘에 뉴스타파가 계속 하고 있는 게 건국군장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책인데요. 거기서 이제 이런 책은 또 우리가 또 책 이야기도 하니까 사서 또 봐줘야죠. 이런 거 하면서 또 후원이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 막 저자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또 이런 책들은 또 사서 우리가 또 보면서 또 붕괴도 같이 해보고 지금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이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이런 거 좀 보면서 또 여기 있는 좋은 내용들은 또 짤막하게 공유도 할 수 있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결국 민주시민의 자각깨우기 운동의 또 하나의 방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는? 아, 저희 방송에서는 제 방송에서는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됐던 누가 됐던 비하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비하 발언 하시면 안 돼요. 비판은 하여도 되는데 비하를 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 왜? 그건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씩 깨어가면서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또는 합리적인 주장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지 비하를 하는 것은 결국 서로 죽이자 이런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비하 발언하는 것은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소리가 좀 작으신 분은 제가 지금 맥시멈 최대치로 키워놨어요. 그런데도 이 마이크 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하나 지금 주문을 했거든요. 마이크 상의 문제인 것 같아서 좀 듣고 있는 기기에 좀 볼륨을 켜주시고요. 만약에 모바일로에서도 잘 안 들리시는 분은 좀 이어폰을 좀 착용해주세요. 저는 제가 지금 이어폰 착용해서 하니까 좀 괜찮게 들리는데 좀 불편하게 들어서 죄송해요. 제가 빨리 이거 좀 장치적 문제는 좀 고치도록 좀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오늘 올림픽이 끝났죠? 올림픽이 끝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더 들어오네. 지금. 예.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위 진압, 노무현 대통령 시위 진압, 뭐 상황 대처 잘했다.
그러니까 상황 대처 잘했다는 게 시위를 시위로서만 보지 않고 이거 수습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역사상에 백남기 같은 농민은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가요? 그렇게 저는 그런 건 없었다고 봐요. 물론 제가 03학번인데 처음 서울 가서 제가 목도했던 건 있었어요. 두산중공업 배달업 열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민주주의 됐다는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노무현 정부까지 민주주의 됐다는데 사람이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저한테 좀 충격을 줬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일은 없다. 지금 같은 일은 없었다. 그리고 그 배달업 열사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쌓아왔던 여러 가지 인권 탄압적인 문제, 노동 개혁이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있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지 그 정권의 문제로 이해하기는 좀 힘들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가불 오토텍 사건이 예전 두산중공업에 있었던 노조 탄압과 같은 시나리오를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시나리오 문건이 발견됐는데 노사 측의 사측 경영자들은 그런 거는 있었던 걸 인정을 함과 동시에 인정을 하는데 그거대로 하진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기죠. 그리고 저는 시위 진압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집시법이라는 것은 집회 시위에 관한 참가의 법률은 시위를 진압하는 법률이 아니에요. 시위를 진압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시위를 집회하는 사람에 대한 그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신변에 좀 부담감이 있다. 신변에 어떤 위협 세력들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보호해달라. 그리고 내 의견을 좀 표출할 수 있게 국가가 좀 도와달라. 이게 시위 진압의 법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잘못 악용하고 있는 게 많죠. 네, 어떤 논리든지 좋습니다. 저하고 잠깐 저희가 원래 하기로 했던 이야기는 제가 잠시 멈추고요. 이렇게 대화창에 오면 저는 항상 대화를 해드립니다. 같이 토론을 하면서 내 생각이 다르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다르다예요.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가세요. 틀리다라는 관점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불법이라는 딱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불법이라는 딱지도 지금 이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 불법적인 요건을 잡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시위가 합법적 시위 집회 신고를 하고 있음에도 왜 불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버렸는지 이 생각도 해봐야 돼요. 왜? 우리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그 보장된 내에서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하면 불법으로 묶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법 해석이 유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된다. 경찰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해서 이것이 과연 진짜 불법인가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유권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헌법에서는 시위의 자유,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를 명시적, 그러니까 문서로 글로써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다. 네, 양기모치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무기든 폭도들, 자, 대한민국 역사상 폭도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 농민들 했던 거, 그러니까 백남기 씨 농민이 살해되면 그때 누가 무기를 들었나요? 저 거기서 무기 든 사람 못 봤어요. 시위를 하고 있었죠. 피켓 들고, 그리고 촛불 들고 시위를 했었죠. 광화문 2008년 광화문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무기 안 들었어요. 촛불 들었어요. 촛불로 사람 죽일 수 있나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나요? 촛불이? 누가 무기를 들었어요? 무기 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물대포 쐈어요. 저도 그때 연극 준비하고 있다가 지나가다가 저도 안경 부러지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시위에는 참가는 하지 않았지만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도로 주변 다 통제해서 버스가 안 다니더라고. 당시에. 뭐 연극을 오르진 않았지만 하여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화동에서 넘어오다가 네. 그러니까 시위대가 무기를 사용한 경우가 언제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래요? 저는 그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적어도 뉴스에서 봤을 때도 시위대들이 뭐 경찰 군복을 뺏어서 했다?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밀치고 이런 거는 보였죠. 밀치고 이런 거는 보였는데 무기를 사용하다 총을 들었어요? 총을 들은 적 있어요?
무기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총이나 칼 이런 거를 말하는데 그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위 양상 거의 대부분 촛불이에요. 옛날같이 체루탄 맞으면서 뭐 화염병 던지고 그런 시위 양상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왜 그러면 그것이 이제 와전되고 또 보수 언론에서 색깔론을 입혀버리기 때문에 시위하는 시 집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위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그런 건 싫어해요. 그러니까 오직 있으면 이제 플래시몹이 나오겠어요. 플래시몹 동영상 틀어놓고 하는 시.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못하게 하니까. 아타미님은 저희 방송 오랫동안 시청해주신 애청자십니다. 어그로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양기모치님의 발언이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들리고 있어요. 저는 아타미님의 축은 저희 방송 오랫동안 지켜보셨던 애청자시고요. 어그로 아니십니다. 말씀 함부로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CPU가 좀 높아지네요. 네. 네, 한 번 더 이제 해서 상대를 비방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한 번 하시면 강제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모치님 발언 좀 수위 좀 낮춰주세요.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욕설 또는 방송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강제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그러잖아요. 틀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다른 생각을 말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왜 사회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겠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살기 좋은, 그리고 적어도 내가 말하는 것에서 스스로 검열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의 말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너도 나의 말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다만 이 말 자체를 막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싸워야죠. 싸워야죠. 이때는 연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무기들은 불법 시 예를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예를 들어주세요. 강목 들고 화염병 던지고 했던 그런 시위가 현재 그러니까 적어도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시위 중에 그런 시위가 있었는지 예를 좀 들어주세요. 저희가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기모찌님만 알고 있는 강목 들고 화염병 던졌던 그 시위가 적어도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 시위가 어떤 시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시위를 진압해야 된다고 하는데 못했다고 하니까 어떤 시위가 있었나요? 그런 시위. 네. 네, 자료 좀 찾아와서 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그것이 과연 불법적인 시위였는지 또 한번 차근차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위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과정도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고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좀 찾아주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잠시 이제 쉴 동안, 잠시 자료를 찾아오실 동안 청년 최고위원회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면서 이게 3일 전에 나왔던 방송입니다. 3일 전에. 오빠 이거 맛 좀 봐. 결혼하고 싶다. 선배가 반드시 분기별로 1위. 장경태 후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경태입니다. 네. 너무 얼어 계시네요. 네. 제가 잠시 보고요. 이정규직 문제에 집중해 주십시오. 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마음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들이 앞장섭시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어디 무기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도 써졌는데 경찰이 시위대에게 행하는 모습만 편집해서 올리는 미디어에 전합니다. 2015년 14년 민중총궐기 이 시위가 네 물론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무기? 어떤 무기?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계시죠? 아, 이 부분 지금 이 부분 이거는 불법이에요. 이건 불법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총궐기가 일어났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2015년 11월 16일 이렇게 게시물이 있는데,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 예, 선생님. 동기들, 지금 이곳 집회 현장 내에 사고 있는 대중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불동기들 주위에 불동기가 아닌 회생들이 주위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회생들의 코에 불펜지의 우리가 떨어지고 결국은 세계의 죄송합니다. 잠시 전화가 와서. 아니, 일단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 시위에 대해서 아마 2015년 11월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시위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압을 이야기하기 전에 2015년 11일날 아니야, 어차피 똑같은 영상이니까 더 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015년이죠. 15년. 아, 뉴스를 보면 되겠구나. 자, 민중총궐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거 백남기 씨 사건 같은데, 그 영상이에요. 지금 차벽 부서지고 한 게 2015년 11월 12월이면 예, 2015년 11월 맞아요. 그때 한참, 그 다음에 한상균 노조위원장 구속되고 막 했던 그 시기예요. 2015년 11월 12월이면 아마 그 영상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은데, 네. 그때 왜 그런데 민중노총 간부들이 이런 시위를 하고 백남기 농민이 다친 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집회 현장만 해서 때려잡아야 한다, 북한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양기 모찌님하고는 저하고는 방송의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 그렇잖아요. 지금 갖고 온 장면이 민중철공기인데 2015년 11월 12월에 아마 그 이야기예요. 한상규 노조위원장 있었던 이야기 있잖아. 한상규 노조위원장 잡혀 들어가고 이게 신데 왜 이걸 갖고 왔냐?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일부 지식만 가지고 와서 나는데 갖고 온 자료도 그래요. 경찰이 일부 편집한 장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 장면을 갖고 왔고 저 사람들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아, 네 그렇습니까? 제가 하겠어요. 아, 아침부터 진짜 왜 그러지? 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 에너지 쏟기도 싫고 더운데 에너지 쏟기도 싫고 그 몇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명을 봤는데 양념 통닭인가? 뭔 통닭인가 뭐 하나 있고 옛날 통닭이라는 분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시장주의자라는 분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양기모치가 뭔 뜻이에요 도대체? 그런데 이거 일본말 아니에요? 일본말 아닌가? 근데 이렇게 어그로를 걸면 재밌나? 이렇게 살면 재밌을까? 관심 받고 싶나? 난 어그로란 말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아프리카 이거 TV 방송하면서 어그로라는 말을. 도대체 누구한테 득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건지. 아, 기분 좋다? 이게 뭐 그거 아니에요? 포르노에서 나오는 뭐 이런 식의 그런 거 아니야? 또 옛날 뭐 그런 것처럼. 아니 내가 이분을 그래 맞아요. 망치부인님 방에서 봤나 보다 내가 아마. 이상하다가 블랙 대학교 나가는 걸 내가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성적인 거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르노에서 나오는. 그런데 나는 그냥 직업이겠거니 해요. 그분의 직업이겠거니 하니까 존경을 하는데 존경을 할 순 없죠. 존경을 하진 않는데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또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오히려 저런 분들이 이제 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내 방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이제 전파력이 타고 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렵니다. 오늘 내가 만약 해보면 이 사람하고 2시간 3시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준비한 이야기를 못 할 것 같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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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쵸. 옛날 통닭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몇 명이 있는 것 같아. 그쵸. 옛날 통닭 저번에 제가 블랙 걸었다가 지금 다 풀었거든요. 815 돼서 특별 사면을 해줬는데 이제 특별 사면 하니까 이제 얘네들이 다시 들어오네. 면넘. 그러니까 면넘이 있어. 근데 걔네들 발언 봐서 내가 웬만하면 이제 이제 만약에 좀 이상한 소리 하면 이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해갖고 좀 이상한 소리 한다 하면 이제 캡처 걸어서 고소를 하려고요. 응. 그래야만 이제 걸 수가 있으니까 요새 댓글도 조심 달아야 돼요. 법이 이제 강화돼가지고. 그리고 일단 고소가 되면은 그거죠. 합의는 없죠. 합의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2번 했을 때 징역을 살게 되는 거니까. 네. 말을 조심해야지. 말을. 아니 어떻게 그거 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 대학 그 11월 그 추운 날 가서 그랬겠어요. 거기 왜 그랬겠어요. 농민들이 왜 올라가서 지금 백남기시 사건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어요. 경찰청장 바뀐다고 하지만 이 바뀐 경찰청장 음주운전 사고인가? 뭔 사고가 하나 걸렸어요. 이번에 국회 청문회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왜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냐? 내가 부끄러워서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자료가 없다. 그에 관련된 자료가 없다. 이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한 거야. 이 정도인 거예요. 지금 우리 수준이 이 정도인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예전 강신명 경찰청장 말고 지금 이제 내정자로 지목되는 사람. 경찰 뭐야?
바로 나오잖아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사퇴 촉구 뭐 이렇게 나오면서 엄청나게 나오죠. 왜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는가? 한겨레 19시간 전에. 그렇죠. 쟤들 생각은 근본적으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을 뭔지도 모르면서 아까 그 일본 이상한 이름으로 갖고 있으신 분들은 따라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각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 눈치가 없다라는 생각을 듣는 거고, 사회생활 못하는 거고, 사회생활 하기 힘든 거고, 못하는 게 아니라 힘든 거고, 사회생활은 누구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잖아 지금. 이 사람들은 권력이라도 잡았지 자기는 뭔데. 과거 자신의 음주운전 사고를 축소,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취임식이 미뤄졌다. 취임식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애초 오는 23일 오후 3시 열릴 예정했던 경찰청장이 이 취임식에 취소됐다. 뭐 이런 사정이고요. 왜 그런지 보면, 이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93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받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식이 있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이런 팩트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좀 웃겼어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이제 날짜가 지나니까 계속 뉴스가 덮어졌구나. TV조선을 좋아하지 않지만 동영상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볼게요. 영상 한번 볼게요. 선배, 휴가 가시려고요? 항공권, 호텔 어떻게 싸게 구하지? 하나면 돼요. 이번 여행 어디로 갈 거야? 믿을 만한 데 없나? 하나면 되죠. 제가 자유여행부터 우도한 패키지 값을 여행까지 하나면 여행 준비 끝.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끝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음주 사고를 내고 신분을 숨겨서 징계를 피한 것도 모자라서 사고 장소나 인명피해 여부도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은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는 1993년 이면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신분을 숨겨 징계를 피했다고 모두 인정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박으셨죠? 예, 그 이면도로에서 차선을 조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1993년 지도를 보면 사고가 난 남양주 별내면은 2005년 신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기 전까지 농업지역이었습니다. 구 43번 국도를 제외하면 중앙선까지 갖춘 넓은 도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면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해명이 납득이 안 간다는 주민들 얘기가 나옵니다. 없어요, 중앙선이야. 없어요, 개우 차 하나 다닐 정도로. 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지만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해명도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당시 이 후보자에 의해 완파 수준으로 부서진 세피아 차량은 610만 원, 승합차는 100만 원이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세피아 차주인 40대 남성에겐 신차 가격만큼 준 건데 인명피해가 없기는 어렵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차체가 완전 찌그러졌다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몸이 분명히 차 안에 꼈을 텐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후보자가 밤샘 상황실 근무를 하고 국도가 아닌 이면도로로 귀가했다고 주장하는 점, 사고 도로도 기억하지 못하는 점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전방에 터널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이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더 가강이었던 게 지금 이제 기사로도 이제 더 묻힌 것 같아요. 그 앞부분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그거예요. 경찰청장 이 후보자가 했던 말이 뭐냐면 왜 경찰 신분이가 안 드러냈냐? 부하복이 부끄러워서 경찰 신분을 숨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뻔뻔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짜 그 나양욱 교육기획관이 했던 말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 한, 아니 무슨 뒷배가 그렇게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으로서 이 사람이 과연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 인물인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옛날 저는 차지철이가 생각나요. 차지철. 궁정동에서 김재규에 의해서 총을 맞았던 박정희 대통령 옆에 있던 제2 세력 차지철이 했던 말이 생각나요. 부마항쟁 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박정희에게 했던 말, 탱크로 밀어버립시다. 3만이 됐든 5만이 됐든 탱크로 밀어버립시다 했던 그 역사적인 말. 그때의 인물과 지금의 이 후보자하고 다른 점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제 청문회 때 했던 발언들을 보면, 그리고 뻔뻔하게 드러나는 거짓말 의혹을 보면 저는 그 생각이 오버랩이 됩니다. 아니면 아니길 바라야죠. 아니길 바라야죠. 그래도 국가 최고 경찰청장이면 경찰의 최고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 수장이 되려는 사람의 자각이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언론에서 만들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고 싶어요. 솔직히. 한때 저도 경찰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찰 시험도 보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의 정권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는 다시 청년 이야기로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볼게요. 답답합니다. 너무 화면에 더워가지고. 덥죠. 저희가 에어컨을 못 틀고 있습니다. 화면에 잘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진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편하게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에 결정된 발언 순서에 따라서 김병관 후보부터 출마의 변 겸 모두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관 후보님 준비되셨죠?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청년 최고위원 후보 기호 3번 김병관입니다. 제가 처음 정치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 절벽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노력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왜 더 노력하지 않느냐. 이런 말은 정말 염치 없는 말이고 우리 꼰대 발언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가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그리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 정치가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배로서 친구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정치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희망을 만들어줘야 우리 나라가 앞으로 더 살아나가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기존에 IT 회사를 시작을 해서 나름 큰 성공도 이뤘습니다. 그런 성공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청년 문제 꼭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까지, 그리고 청년위원회가 우리 청년들과 소통하지 못했었는데요. 특히나 작년 말 올해 초에 10만 온라인 당원들의 절반 이상이 또 청년이고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통하지 못했었는데요. 지금처럼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저는 해결을 하려면 현재 청년을 무시하고 청년과는 관계없는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는 이 박근혜 정권 반드시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권 교체해서 청년 문제 꼭 해결해 나갔으면 하고요. 정권 교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일지, 꼭 필요한 후보가 누구일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 당 청년들의 얼굴이 되고 우리 국민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희망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일지 판단하시고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동학 후보 출마의 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세 번째 대선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될 이동학입니다. 이번 대선만큼은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이번 대선을 이겨야 하는 이유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단순히 정권을 찾는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지금의 도탄에 빠져 있는 민생을 구하는데
우리 당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바로 청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권 교체가 성공하느냐 혹은 성공했을 때 과연 청년들의 민심을 우리가 보듬을 수 있느냐, 바로 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청년위원회를 혁신하고 싶습니다. 개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혁신하느냐? 청년 민생을 구하기 위해서 청년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청년 민생을 구하는 것은 부모 세대의 민생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민생까지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까지의 청년위원회가 청년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성찰적으로, 반성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청년 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구체적으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우리 당 청년위원회가 청년을지로가 돼서 청년 민생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는 청년들 곁으로 가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그걸 당으로 가져와서 대책을 내고, 이렇게 되는 청년위원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에서 끊임없이 준비되어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양성될 수 있어야 됩니다. 2018년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집권 이후에 바로 또 지방선거에서 청년을 공천하니 마니 이런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청년 당원들, 그리고 이 당을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또다시 미흡한 상황을 맞게 될 겁니다. 그 부분까지 함께 폭넓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청년위원회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장경태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이번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장경태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10년간 많이 힘드셨죠. 2009년 1월 저는 용산 참사의 현장이 너무 기억에 떠오릅니다. 그 전해 2008년의 광우병 사태로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지만 이 정권 듣지 않습니다. 세월호도 올리지 않고 있고요. 임금피크제의 국정교과서, 너무나 많은 이제 사드 배치 문제까지 가지고 오는 국민들 정말 어떤 고민이 없는 그런 정권에 지금 살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애호님 저는 반갑습니다. 그동안 총학생장으로 혹은 대학생위원장으로 언론학법 저지를 위해서 그동안 당에서 활동해왔고 또 그 맨 앞장서서 써왔습니다. 청년 기업, 청년 단체, 청년 협동조합 등을 만들면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사실 현실상 기득권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정치로서 풀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이 정치의 벽도 대단히 높았고요. 하지만 청년위원회가 바뀌고 또 청년위원회가 나선다면 청년 문제 해결 위해서 저는 더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바탕으로 내년 대선 승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결심만큼 전투력 있는 청년 후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새 후보의 출마의 변 들어보니까 위원장 그리고 최고위원에 출마하게 된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걸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두발 하시면서 이제 몸은 다 풀리셨죠? 네. 더워서 지금 다 너무 약간 멍한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덥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토론을 해야 합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을 통해서 각자의 비전과 정책을 잘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각 후보마다 2분씩 답변 시간을 드리는데요. 청년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자리는 청년 문제를 잘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동학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하기에는 원외 인사라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국회의원이 청년위원장을 해서 집행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이 선결 조건이 되려면 지금까지 청년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당의 청년위원장 계속해서 국회의원님들이 맡아오셨지만 그것을 뭐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빼찌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의지를 절박하게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당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야 되는 정당인데 당직을 요소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다 독점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고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 이게 당원들까지 내려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외라는 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고 다른 바쁜 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 민생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청년위원회의 운영을 365일 24시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장점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실제 이 집행과 실행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당내에서 13년 동안 하면서 전문성을 키워왔던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기획하고 그걸 실행해서 일이 직접 되게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충분히 원외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는 좀 대선까지 좀 본다면 청년위원회의 집행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그 최대한의 이 전국적인 어떤 그 확장을 좀 해내려면 오히려 저희 같은 원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원외 인사라는 점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장경태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투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전투력을 보여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광우병 사태 때 명박산성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총학생장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 대학생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기존에 있던 정당의 선배들의 문화 그리고 정당의 문화와 조직 문화 자체를 좀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생위원회 건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지위와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과 또 2009년에 종편 설립에 반대해서 국회 천막에서 6일간 단식하면서 싸웠던 경험이 있고요. 그동안 사실 10년간 정당에서 활동하면서의 고민들은 그리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2년간 서울시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또 청년수당에 대해서 현기현 정무수석이 뭔가 청년수당이나 이런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도 논평을 내고 싸우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전 이번 청년위원회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또 대선 승리로 가는 과정에서 청년위원회가 뭐 청년위원장의 역할이 있다면 저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우병 사태 때부터 투쟁해온 이력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김병관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대 후보들보다 청년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좀 다른 질문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우리 당에서 청년의 나이를 45세라고 규정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45세가 청년이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정당 문화에 있어서 45세는 사실 많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은 회사를 떠났지만 회사에 있으면서 저희 회사의 주요 고객들이 20, 30대다 보니까 20, 30대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대부분 다 20, 30대고요. 그 20, 30대들과 많은 토론과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거는 물론 제가 20대의 감수성, 30대의 감수성을 똑같이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무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들과 많은 대화와 토론을 거치면서 저는 어느 정도 많이 이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20, 30대의 어떤 그런 감수성만 가지고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위원장이라는 청년 최고위원은 그 청년들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실제로 집행부와 이해하고 토론하고 또 그걸 관철시켜 나가는 또 실행력, 집행력도 많이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과거에 해왔던 기업에서의 경험이나 조직에서의 경험들을 살려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나이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나이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는 건 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젊은 게 청년인 거지.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청년들과 많은 접촉을 해왔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 다 같이 저희가 다 청년이에요.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들끼리 토론할 수 있어서 참 뜻깊은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통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더민주 청년위원회의 상황과 해법 관련된 질문입니다. 더민주 청년위원회 현재 상황과 당내 청년 참여의 현실을 진단을 먼저 해주시고요.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발언 순서는 먼저 장경태 후보부터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자별 2분씩 답변 시간 나갑니다. 먼저 청년당원이 청년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사실상 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청년위원회인데요. 청년위원회도 부위원장, 운영위원 정도의 역할, 소위 이제 당직만 맡고 아무런 역할이 없는 그런 현재 좀 유명무실한 존재거든요. 그리고 또 당에서 그럼 청년당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청년비례 국회의원 제도 또한 당원 당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상 별로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그런 딱 그 현실이 저는 그 반증을 좀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청년비례 후보였기 때문에 더더욱더 더 뼈저리게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년위원회를 만약 변화시킨다면 저는 좀 더 새로운 모델링을 좀 필요하다고 봐요. 뭐 외국의 독일 3인당식의 청년당 모델도 있지만 한국식 청년당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제가 그 고민 끝에 고민을 만들어 놓은 게 청년 정부에 대한 구상입니다. 그래서 청년 정부라는 건 청년 권익위도 만들고 청년 당직자협의회, 청년 보좌협의회 등 당의 각 부문에 있는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부분들, 혹은 청년 정책위원회, 청년 기획위원회, 전략위원회 등 만들어서 당 기구와 좀 더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스스로 당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대선과 집권 이외 어떤 교육, 고용, 주거, 복지 등등의 이제 기존 부처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청년 부처만의 특성화해서 그 청년 정부라는 소위 이제 모델링에 맞는 아젠다를 좀 실현시킬 수 있는 준비 작업, 뭐 예비내각 같이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청년위원회의 완벽한 이 시스템 변화가 중요하고 그 시스템 변화의 시작은 청년 정부 구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정부 구성이란 화두를 던져 주셨고요. 자, 이어서 김병관 후보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당 청년위원회가 사실은 이제 예산도 부족하고 상근 인력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위원회가 우리 청년을 위해서 그리고 당내의 청년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사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큰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청년위원회가 청년위원장 한 명만 존재하는 그런 기구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여기 계신 두 후보도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계셔서 그런 문제점을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청년위원장 한 명이 열심히 일하면 청년위원회가 잘 굴러가는 그렇게 보이고, 청년위원장이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사실 유명무실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게 청년위원회 현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청년위원회를 좀 시스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제가 이제 기업에서의 경험이나 어떤 조직의 생활에서의 경험으로 보면 상시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도당에 있는 청년위원장도 많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중에 한 명일 뿐이고, 저희 당에서 청년들 중에 또 중요한 자산 중에 한 명인 지방의회 의원들, 청년 지방의회 의원들도 사실 우리 청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자리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요. 전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당 내외에 있는 많은 우리 청년 자원들을 같이 모여서 우리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정책으로 공약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청년위원장의 개인기에 의존할 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모여서
이 비전을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끝으로 이동학 후보 말씀해 주시죠. 역시 시스템 문제인 것 같습니다.